혹시 밤에 잠 못 들고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자식들한테 짐 만들 텐데. 팍팍한 살림에 겨우 모아둔 쌈짓돈은 병원비로 다 사라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후를 걱정하는 동안 누군가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손주에게 서울 아파트 전세금에 맞먹는 1억 원을 턱하고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기에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우리와는 이렇게나 다를까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은 절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들만의 돈 버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부자들이 이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장 유망하게 꼽은 투자처와 자산을 불리는 전략,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아마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여기 45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남자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해진 무명천처럼 달아버린 세월을 기워가며 평생을 살아온 남자. 그의 이름은 박만수. 올해 75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오늘 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 소문만 20년째 무성한 낡은 동네의 작은 상가 2층에 삽니다. 1층은 그가 3년 전 아들에게 물려주고 겨우 은퇴한 만수 양복점입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옷을 지어 입혔다는 자부심은 이제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침 일찍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50년 지기 김영희 여사의 과일 가게 앞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는 것입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에게 친구이자 누이자 때로는 먼저 간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또 일찍 나왔네. 잠은 푹 잤고? 영희 여사가 쭈그려 앉아 사과를 닦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새벽 찬 공기에도 녹지 않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멋쩍게 웃으며 구겨진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잠이 와야 자지. 나이 드니 잠만 줄어. 영희 자네는 장사 준비 다 했는가? 그럼 난 박서방처럼 한량 아니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팔자인데 동 트기 전에 나와야지. 자, 이거 한 잔해. 영희 여사가 내민 종이컵에서 달큰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수는 호흡 불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희 여사의 거친 손마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손으로 자식 셋을 키워내고 남편 병수발까지 다 들었습니다. 자신과 참 닮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가게는 좀 어때? 요즘 경기가 영안이라던데. 영희 여사의 물음에 만수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제 앞가림은 하겠지. 요즘 젊은 애들이 누가 양복을 맞춰 입는다고. 기성복이 얼마나 잘 나와. 그래도 지 애비 기술 물려받았으니 굶기야 하겠어. 그래도 당신이 평생 일군 가게인데 마음 쓰이지. 저번에 보니 얼굴이 영 안 좋던데. 알아서 하겠지. 다 큰 놈인데 나는 이제 내 걱정만 하면 돼. 만수는 말을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걱정은 통장 잔고에 있었습니다. 45년간 양복점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1억 원. 아내 병원비로 절반쯤 썼고 남은 돈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후의 보루였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물려받을 때 보태주지 못한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이 돈만큼은 절대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나이, 자식에게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낡은 통장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그 숫자들이 자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오랜만에 양복점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썰렁했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정장 위로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손님은?
오셨어요. 아버지? 진우는 아버지를 보고도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아들의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을 해야 알지. 이 애비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는 거냐. 만수의 다그침에 진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맞춤 양복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고 무리하게 빌린 가게 확장 대출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8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가게는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앉을 판이었습니다. 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게,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하지만 그 돈을 내어주면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당장 병원비는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낡은 통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식의 실패가 오롯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자본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낡은 기술과 가난만 대물림해 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퀭한 얼굴로 시장에 나선 만수를 보고 영희 여사가 기겁을 했습니다. 박서방,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아파? 병원 가봤어? 만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의 손을 억지로 끌고 과일 가게 안쪽 작은 평상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는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말해봐. 뭔 일인데 그래?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 있어? 만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가게 이야기 8천만 원,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심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희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만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어제 내가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알아? 작년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만 10억 넘는 부자들이 47만 명이 넘는데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의 60%를 넘게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1년에 돈 버는 속도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2배가 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영희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만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핏덩이들한테 증여된 돈이 얼만 줄 알아? 1인당 평균 9천만 원이 넘는데 9천만 원. 박서방 당신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손가락에 피멍 들어가며 모은 돈을 그들은 손주 첫돌 선물로 턱턱 안겨준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만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9천만 원. 아들을 살릴 수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도 있는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린 손주의 용돈에 불과하다는 사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 몇 푼 받으면서 안심하지 않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야. 위험하다고? 물론 위험하겠지.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는 거래. 영희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만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과 정직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모으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아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부자들의 교활한 전략 앞에서 초라한 가난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45년의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굶어가며 모았던 돈, 진우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갯돈을 붓던 기억, 하루도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리던 자신의 젊은 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에서 상담하는 젊은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우량주랑 미국 기술주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이 이름으로 증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 이름으로 증여.
분산 투자. 만수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희망에 가득 찬 얼굴. 그들 뒤로 자신의 아들 진우의 절망적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만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찍으려던 도장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은행으로 달려온 진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가게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냥 두세요. 제발.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아들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하지만 온평생의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건 이 돈이 아니었다. 이 가난한 생각이었지. 그걸 이제야 알겠다, 아들아. 그것은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자신에 대한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변화하는 세상을 외면한 채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뒤늦은 고백이자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데리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는 8천만 원 전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작은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경제와 투자에 관한 책들이 꽂힌 서가 앞에 서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양복점 기술은 이제 낡았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진짜 살아남는 법을 배우자. 돈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마. 가난을 이기는 방법을 말이다. 75세 박만수. 그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 때면 최정우 어르신은 어김없이 잠에서 깹니다. 올해 68, 30여 년간 교편을 잡았던 그는 8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의 아침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단골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과 함께 태블릿 PC로 밤새 변한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박만수 어르신에게서 느껴졌던 불안이나 초조함 대신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 교사였던 박민규 씨가 늘 함께합니다. 최 선생, 또 그놈의 파란색, 빨간색 숫자들 보고 있구만. 난 봐도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그냥 연금 나오는 날만 기다리며 사는 게 속 편하지. 민규 씨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 예금과 교직원 공제 외 저축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블릿 화면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박 선생,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나? 나한테는 내 딸 미래고 내 노후의 자유야. 연금도 물론 든든하지. 하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아. 물가라는 도둑이 밤낮으로 내 돈을 훔쳐가고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로 증명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는 뼈아픈 계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렸을 때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그의 매형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내몰렸고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정우 씨는 그 잿더미 속에서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것은 투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안전이라는 착각 속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연금만으로는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월급의 20%를 떼어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위험한 도박이라며 혀를 찾고 아내마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들 시험지를 채점한 뒤 낡은 책상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계좌가 파랗게 물들었을 때도 그는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는 대신 오히려 빚을 내어 미국 우량 기술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는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하나뿐인 딸 수진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은 온라인 수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딸이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번화가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싶다는 꿈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자본이었습니다. 딸의 꿈 가득한 눈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순간은 박만수 씨가 겪었던 절망적인 위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 준비해온 아버지의 지혜가 딸의 미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씨는 딸 수진이를 데리고 증권사 VIP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돈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 예상했던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정우 씨는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년간 그가 모아온 국내외 우량주들의 이름과 함께 상상 이상의 수익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아, 이걸 보렴. 아빠가 평생 너희들 가르치면서 받은 월급을 아껴서 모은 게 아니야. 돈에게 일을 시키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 저기 저 파란색 미국 국기 옆에 있는 주식 보이지? 2008년에 모두가 망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세상이 결국 기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단다. 그 믿음이 오늘 내 꿈을 이뤄줄 자산이 된 거야. 그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딸에게 1억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게를 여는 데 쓰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 정우 씨는 직원에게 요청해 자신의 주식 계좌에서 5천만 원어치의 미국 기술주 ETF를 딸의 계좌로 증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서류에 서명하는 딸에게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는 지혜란다. 이 주식은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게를 운영하며 버는 돈의 일부는 반드시 여기에 추가로 투자하렴.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가게가 내 첫 번째 사업이라면 이건 내 평생을 지켜줄 두 번째 사업이 될 거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철학을 전수하는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뒤늦게 아들에게 가난한 생각을 물려주었다고 자책하며 건넸던 경제 서적 몇 권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최정우 씨는 아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새로운 낙입니다. 얼마 전에는 딸의 가게 개업식에 가서 가장 멋진 손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재봉틀 앞에서 절망하던 진우 씨와 달리 그의 딸 수진 씨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멘토이자 투자자를 등에 업고 자신감 넘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우 씨는 종종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직업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27년 전 모두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다른 생각이 그의 노후를 그리고 자식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 혹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굳은 일마다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노후는 이토록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 사실 박 어르신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은 결코 어르신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66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박 어르신처럼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거의 3배나 높은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열의 넷은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는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자산 구조의 함정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살 이상 되신 분들의 재산을 들여다보면 그중 80% 이상이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자산은 20%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박만수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그저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던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가장 전형적인 돈 관리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조용한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물건값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그걸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결국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저절로 깎여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절반 이상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진 거죠. 그 성실함의 대가가 노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최정우 어르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작중에서 김영희 여사가 했던 말들이 놀랍게도 통계적인 사실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가 4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분들이 가진 돈을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부가 대물림되는 방식입니다. 김영희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갓 태어난 아기에게 9천만 원 넘는 돈을 증여하는 거. 그거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 한 명당 평균 9,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만수 어르신이 아들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돈이 손주의 첫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쉽게 오고 갔다는 뜻입니다. 이 두 분의 삶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을 일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최정우 어르신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두가 겁에 질려 주식을 내다 팔 때 오히려 좋은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던 것처럼 진짜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이해력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저축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게 만드는 투자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최정우 어르신이 딸에게 가게 차릴 돈과 함께 미국 기술주 상장지수 펀드를 주면서 가난해지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부의 철학을 물려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그 자체를 알려준 겁니다. 박만수 어르신과 최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똑똑하게 읽고 내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내 소중한 재산이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낡은 착각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이제 단순히 노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한숨만 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돈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75세 나이에 아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경제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배움에는 결코 늦음이란 없습니다. 매달 이자처럼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활용해야 내게 이득인지, 위험은 줄이면서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하나부터 10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생각이 아니라 부를 이기는 지혜를 저희 채널과 함께 차근차근 배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박만수 어르신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는 마련했는데 정작 아들한테 8천만 원을 내어주고 나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내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월급을 받는 셈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나이가 만 55세가 넘고 집값이 공식적으로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만수 어르신이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아들에게 큰 돈을 다 내주고 막막해하는 대신 주택연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으면서 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말하길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남는 돈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고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돈이 더 많아도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니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고 끝까지 내 힘으로 품위 있게 살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대해서 배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아들과 서점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공짜로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각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요즘 유행하는 전화 사기 예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일 보는 법,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슬기롭게 물려주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거든요. 이런데 한번 나가보시면 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외로움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최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렇게 돈을 벌게 만드는 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레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우 어르신처럼 큰 돈이 없어도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나라가 제공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우리 모두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정부가 우리 국민들 노후 준비하라고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혜택을 주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꾸준히 돈을 넣으면 연말에 나라에 냈던 세금 중에서 13%에서 16%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되돌려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수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최정우 어르신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박만수 어르신의 아들처럼 이제 막 돈을 버는 젊은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세금 돌려받는 재미도 쏠쏠하고 이 통장에 모인 돈으로는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이나 미국처럼 잘 나가는 나라의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는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연금 통장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주식 몇 군데에 빵을 나눠 담듯이 돈을 나눠서 오랫동안 묻어두기만 해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같은 곳에 가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부터 주식 투자하는 앱 사용법까지 전부 공짜로 가르쳐주니 정보가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결국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단순히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나라가 마련해준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내 집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부터 왕초보도 따라하는 연금, 투자 방법, 2025년에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혜택 총정리까지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생각을 부자의 지혜로 바꾸는 그 길에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웃음소리가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라 믿으며 내 한 몸 팔아 없어지는 것은 아깝지 않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만이 그 쉼 없던 시간을 말해주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찬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듯 허전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에서 우리는 과연 따뜻한 안식을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어르신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 한 채를 쥐고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뒤 정작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박만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아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성실함과 희생이 어찌 탓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사랑의 방식이 조금 서툴렀고 변화하는 세상을 미처 쫓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일찍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지혜를 터득하여 여유롭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신 최정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정우 어르신의 여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마련해준 제도를 믿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시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손 내미는 미안함과 홀로 견뎌야 하는 막막함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넉넉함과 당당함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라면 그 집이 나를 평생 지켜줄 든든한 연금 통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대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평생 일궈 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현명한 노력입니다.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디지털 배움터에서 스마트폰과 친해지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나의 노후를, 나아가 내 자식들의 부담까지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르신, 지나온 세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땀과 눈물로 자식들이 자랐고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제의 성실함에 오늘의 지혜를 더할 때 우리의 노후는 결코 가난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풍요롭고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부자의 지혜로 바꾸는 그 길, 저희가 항상 어르신 곁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치료비 감당 못해 집을 포기한 60대 부부 이야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건강이나 돈 걱정이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을 단숨에 잃은 68세 김도현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해 보겠다고 시작한 작은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사기, 이런 의료비 폭탄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르는 척 지나가면 여러분의 노후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하루가 단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전북 정읍의 오래된 시장에서 장돌뱅이처럼 살아온
72세 황진수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날이 좋아서 웃던 날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날이 변했다고 합니다. 정읍중앙시장의 오전은 늘 분주합니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국밥 냄새, 채소가 싱싱하게 쌓여있는 좌판, 그리고 아이고 덤 좀 챙겨드려야 하는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황진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그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에는 늘 헌 청색 보온병을 들고 다녔죠. 그 물병엔 아내가 끓여준 보리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 할머니, 올해 일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진 못해도 늘 부엌에서 잔손을 놀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시장 가면 멸치 좀 사와요. 가장 싼 거 말고 중간 거.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싼 건 맛이 없다고, 비싼 건 사치라고. 그게 이 부부의 삶이었죠. 크게 가진 건 없지만 크게 걱정도 없는 아주 평범한 노부부의 노년. 그날까진 정말 그랬습니다. 황 어르신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 평범함이 그렇게 큰 복이었다는 걸. 아내의 기침이 깊어진 건 올해 초 꽃샘 바람이 아직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겠지 했죠.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이 찬다며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숨이 가빠? 그러면 아내는 꼭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당신 걱정 말아요. 그 미소가 복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반찬들 사이에서 손등이 떨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식탁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정읍의 응급실 불빛 아래서 황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중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분은 폐섬유화 초기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값과 산소 치료까지 포함하면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황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선 채 의사의 말을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보온병이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준 보리차. 그 보리차를 더는 못 마시게 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고요. 며칠 뒤 황 어르신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노식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예전 통닭 가게를 하다 접은 분인데 늘 손에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진수 형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그 말에 황 어르신은 참아왔던 걸 쏟아냈습니다. 아내병 치료비, 자식들 형편 때문에 부탁도 못하는 현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를 살린 방법이 하나 있었어. 그때 황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밤의 공기보다 더 깊게 찔러 박혔어. 그 말은 희망 같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황 어르신은 박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정읍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한 투자 컨설턴트라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소개 안 드리는데 박 선생님 덕분에 특별히 안내드리는 거예요.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안에 숨 좀 덜 차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지금 결심하시면 이번 달부터 치료 걱정은 끝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속으로 이런 문장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질문이 앞으로 황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비극의 문을 열어젖힐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결국 손을 떨며 그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의 휴대폰엔 정확히 10만 원 입금 알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어서 온 건지 두려워서 온 건지 본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금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02분 휴대폰 화면에 다시 한번 떴습니다. 입금 10만 원. 그 순간 황 어르신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이야, 당신 취업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저녁 아내 윤정희 할머니는 거실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남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예전 같아졌어. 황 어르신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그냥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좀 더 버텨보자.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날 어떤 계약서를 썼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1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던 입금은 실제 되는 날 잠시 늦어졌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10시 20분. 황진수 어르신은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그대였습니다. 띠링, 입금 10만 원.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위에 눌러붙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황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 정장을 딱 맞게 입고 있던 컨설턴트라는 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특별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 넣으신 분들에 한해 금액을 늘리면 일일 지급금이 배로 오릅니다. 황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합니까?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만 추가하면 하루 3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 걱정도 끝납니다. 그 말은 황 어르신의 심장에 꽂힌 비수 같았습니다. 아내의 호흡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기침은 깊어져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고통을 참느라 손끝을 꼭 쥐는 모습, 그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결국 황 어르신은 통장의 마지막 큰 금액을 그 남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가 되어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10시 30분, 11시, 황진수 어르신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옵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전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하루 정도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황 어르신은 불안에 떨며 휴대폰을 꼭 쥐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아요. 당신 얼굴이 요즘 더 힘들어 보여. 그 말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황 어르신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정음 외곽 그 작은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한 장의 종이가 흘러내려 누워 있었습니다. 임대 만료로 폐업합니다. 황 어르신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정이야, 나 어떡하냐.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황 어르신은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에게도 세상에게도 들리지 않는 아주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어르신은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알고 있었어. 황진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치료비 내가 지켜야 했는데. 아내는 미소도 아닌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그 한마디는 황 어르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아내의 작은 걱정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이 그의 마지막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몇 달 뒤
황 어르신의 두 아들과 딸은 서로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 보고 왜 말을 안 했대? 엄마가 알았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그 말들이 황진수 어르신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정읍시장을 떠났습니다. 삶의 모든 장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은 정읍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고 허름했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유난히 추웠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하나만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황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지키려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끝이 오더라. 그 말이 정읍 바람처럼 서늘하게 남습니다. 황진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너를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었을까? 그 목소리는 세상 모든 노부부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난 뒤 황진수 어르신의 삶은 마치 어떤 사람이 TV 리모컨을 꺼버린 것처럼 갑자기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소리가 없고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 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어르신의 방 안에는 아내의 사진만이 계절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윤정의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남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세 자녀는 서로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왜 그때 우리한테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한텐 엄마가 마지막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표현으로는 사랑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크잖아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나 그날부터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어요. 내 마음도 엉망이에요. 황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 어느 것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보온병 아내가 평생 들고 다니던 파란색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고 아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지. 근데 나도 너 살리려고 그냥 그 마음 하나였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부서지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뒤 황 어르신의 삶은 훨씬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고 사기 피해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님이 계좌는 비워졌고 해외 서버로 송금된 것 같습니다. 사기 조직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황 어르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해진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정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황 어르신은 매일 시장 입구의 단팥빵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빵을 사줄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빵 냄새만 맡고 돌아서던 황 어르신의 모습은 얼마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집 할아버지 요즘 많이 기운 없어 보인다더라 하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황진수 어르신은 연립주택 계단을 내려오다 그대로 미끄러져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다 근처 주민이 119를 불렀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뼈가 약해져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시죠? 황 어르신은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애인용 손잡이가 달린 병실 창밖으로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 어르신은 아내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하냐?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병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황 어르신을 찾아온 사람은 뜻밖에도 정읍시장에서 떡집을 하던 정불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황 어르신. 어제 시장에 소문이 돌길래 혹시나 하고 찾아왔지. 정불례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과 떡국을 싸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지내면 그래요. 속도 안 좋아지고 손도 차고 사람이 곁이 있어야 하는데.
황 어르신은 마치 아내가 다시 와준 듯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정불례 할머니가 떠난 뒤 문득 아내의 사진을 보며 황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정이야, 미안한데 우리 애들 한 번만 더 불러볼까? 며칠 뒤 세 자녀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거실, 전기장판 하나, 희미하게 울리는 라디오 소리. 황 어르신은 세 자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황 어르신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의 원망을 꾹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 혼자 이렇게 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우리도 노력할게요. 그 순간 황 어르신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아내의 장례식 때도 나오지 않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울음은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몇 달 뒤 황 어르신은 큰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아내의 사진과 낡은 파란 보온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밤 사진에게 말합니다. 정이야, 너 없어서 아직도 힘들다. 근데 애들이 있어줘서 하루하루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창밖에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는 날, 황진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거였어. 그 말은 상처난 마음 속에서 아주 오래 울리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멈춤 신호가 된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조용한 은행나무 길을 따라 아침 햇빛이 살포시 스며드는 곳에서 67세 강인호 씨는 내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푸른색 바람막이, 다른 운동화, 작은 라디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이웃 어르신과 다를 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강인호 씨는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 자동차 계열사에서 35년간 근무한 기술부 부장이었습니다. 2024년 말 정년을 맞으며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없을 큰돈이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스크를 피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은 벌 줄 아는 사람보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가요. 강인호 씨의 노후는 그 말처럼 지킨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인호 씨도 한때 모든 은퇴자들이 겪는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정년 1년 전 같은 부서에 있던 후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PEP 투자하세요? 한 달에 이자가 2%예요. 원금 보장이고요. 아직 설립 준비 중인 금융사인데 초창기라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강인호 씨는 지난 사례의 주인공처럼 혹시라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고 경제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2024년, 25년 한국 경제는 고령층 의료비 상승, 국민연금 여론 불안, 고금리로 인한 생활비 증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취업난까지 모든 것이 노년에 대한 걱정을 더 크게 만들던 시기였죠. 게다가 그 무렵 아내 박영숙 씨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입원하게 되며 큰돈이 나갔습니다. MRI 검사, 도수치료, 약값까지 포함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돈 너무 나가죠? 퇴직 앞두고 불안해지면 나 치료 조금 줄여도 돼요. 그 말을 듣던 강인호 씨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 식당에서 후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저도 2천 넣었어요. 요즘 물가를 이기려면 이 정도 투자는 꼭 해야죠.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60대부터 70대가 바로 이 말 한 줄에 삶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이면 답은 항상 하나다. 하지 마라. 그는 후배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실패하면 끝이야. 그 말은 그가 은퇴 직전 가장 먼저 지켜낸 작은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아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둘째 아들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취직했습니다. 탁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 취업도 떨어졌습니다. 가장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만약 그 투자에서 월 200만 원씩만 나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까? 그리고 다음 날 후회가 더 위험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초기 출자자 한정 혜택이라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노년층이 떨어지는 함정. 강인호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실 불빛, 아들의 얼굴, 앞으로 살아갈 30년의 삶.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퇴직 5년 전 회사 재무팀에서 들었던 말. 부장님, 사기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 전 꼭 3가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원금 보장 문구, 남들 다 한다는 말. 이 3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떠올린 강인호 씨는 다음날 후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내 노후를 도박판에 올릴 생각 없다. 후배는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강인호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안 하는 게 정답일 때가 더 많아. 그 선택은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는 이 결정을 통해 몰락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아내와 가족, 본인 삶 전체를 지켜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인호 씨의 삶에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의 다리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서는 결국 수술 권유가 나왔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아 총 예상 비용은 약 950만 원. 아내는 병실 침대 위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돈 쓰면 어떡해요? 아들의 실직, 아내의 수술비, 은퇴 직후 쏟아지는 현실. 강인호 씨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침묵한 그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부장님, 그 투자요. 최근 가입한 사람들 하루 수익률 0.8%까지 올랐답니다. 이 문자는 강인호 씨가 흔들릴 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잠을 설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은 황진수 어르신의 비극적 사례에서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인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다. 영수가 너는 무조건 수술해야 해. 그는 곧장 라디오를 켰습니다. 선곡은 우연히도 정년 몇 년 전부터 즐겨 듣던 방송 노년 재무 안전 가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DJ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한 번 더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는 더더욱요. 그 말이 강인호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지. 지금 흔들리면 내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 그는 바로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내 인생은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사실상 절정을 지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 씨는 그날 새벽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더 힘드시죠?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강인호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뒤늦게 잘 되는 경우도 많다. 너는 너대로 천천히 해라. 아버지는 지킬 걸 지키면 된다. 그는 퇴직금 통장, 연금 자산, 적금 자료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다. 그날 이후 강인호 씨는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자산 ETF, 나머지 절반은 국공채 MMF 저위험 ISA, 의료비 대비로 월 10만 원씩 실손보험 유지, 실직한 아들 대신 월 20만 원 생활비 지원, 아내 치료비는 건강보험 실비 장기 요양 등급 활용. 결과적으로 치료비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내는 수술 후 병실 창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됐네. 2025년의 한국은 노년층이 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고령층 의료비 10년 새 2배 증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사기 피해자 절반이 60대 이상,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음. 이런 시대에서 강인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으로 억대 사기를 피하고 가족의 위기까지 막아낸 강인호 씨. 그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의왕시 산책길을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아내도 말합니다. 당신 있어서 나는 아직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의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강인호 씨처럼 노후 준비에서 돈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례가 왜 중요한지 수치와 흠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내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평균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을 넘기며 해마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금 보장과 고정 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의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설명된다. 고령층 재무 관련 조사에서도 은퇴 직전부터 약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은 위험한 제한이 몰려들고 이 시기 배우자의 병세 악화나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 평소의 판단 기준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 자료에서도 은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와 주거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금과 연금 같은 안정적 자산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해외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여러 국가에서 고령층의 의료비와 주거비 상승으로 은퇴 후 가계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투자를 택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분산 투자를 선택한 가구가 더 오래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외 고령층 금융 취약성 연구에서도 많은 고령자가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위험한 상품에 발을 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이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분석한다. 국내 관련 연구에서도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나 의료비 같은 큰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또 고령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데이터가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고령자가 은퇴 직후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노출되고 이때 경제적 압박이 심할수록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통계와 연구가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다. 은퇴자는 크게 버는 선택보다 잃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삶의 안정성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강인호 씨가 퇴직 직후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분산과 안정 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유지한 결정은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2025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 현실적 노후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오히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재무 상담가들은 고령층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좇을수록 판단력이 흔들린다는 경향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라고 말하죠.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후재무 분석 자료에서도 고령층이 자산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공공재무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모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층 금융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투자 권유가 합법인지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주고 계약서를 가져오면 위험 요소를 직접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방문 교육을 운영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의 실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사기 패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저소득 고령층 대상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일정 금액을 최대 수개월간 지원하며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강인호 씨 같은 분들이 위기 순간 위험한 투자로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죠. 전문가들은 또한 고령층이 반드시 공적제도 기반의 소득 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소득원을 분산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진 가구일수록 충동적 투자나 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층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특정 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이 고액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은행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거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투자 상품 권유 전 반드시 쿨링오프 기간을 의무화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막고 제3자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시니어 대상 금융 판매를 감독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에게 접근하는 투자 권유 전화를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상품 권유가 의심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위기 상황일수록 판단을 유예시키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은 제안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인 추천, 주변 사람의 성공담, 높은 수익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순간 반드시 멈추고 지자체 상담센터나 금융감독원, 은행 PB센터 등 공적기관의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불안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활비 레벨을 정확히 계산하고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규칙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도구가 아니라 안전망이 되고 안전망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험한 제안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 보시고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순간의 절박함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민 위험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불안,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두 갈래 길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도움의 손길처럼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 갑니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마음,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다 보니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렇게 한 남자는 30에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은 집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보겠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불안했지만 멈춰섰고 조급했지만 다시 돌아봤고 누가 뭐라 해도 원칙대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위험한 말에 귀를 닫고 검증되지 않은 제안 앞에서는 늘 하루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그는 배우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나이를 먹었지만 삶은 이렇게 전혀 다른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크게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키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돈 욕심을 부릴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노후라는 시간은 수익이 인생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히 인생을 살려주는 시간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다 다르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은 서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말 앞에서는 멈추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말하나요? 그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노후는 한 번의 착각으로 무너질 수 있고 한 번의 멈춤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만큼은 불안보다 평안이, 조급함보다 안전이, 남들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버프,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 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환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우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정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에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 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이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